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인데 횡령과 배임, 탈세 같은 혐의로 법정을 오가는 회장님들 정말 많네요. 어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늘은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모습이 비슷하네요. 하얀 마스크와 둘둘 둘러맨 목도리, 그리고 비서의 부축을 받는 것까지 말입니다. 여기에 예전 회장님들 모습도 겹치는데 휠체어는 기본이고요. 한화 김승현 회장처럼 아예 산소호흡기를 꽂고 침대에 누워서 법정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하루 입원비가 60만 원도 넘는 VIP 병실에 거의 1년 동안 묵고 있습니다. 몇몇 분은 진짜 건강이 좋지 않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디 불려가는 회장님마다 이렇게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아니 저렇게 병약한 분들이 어떻게 그런 큰 기업들을 이끌어왔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커지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는 코스프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거겠죠. 아무튼 편찮으신 회장님들 얼른 나오셔야죠. 검찰 조사 제대로 받으시고요. 또 잘못한 거 죗값 치르시고 안 낸 세금도 계산 잘 해서 전부 내려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오늘 최대 관심사였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사라진 줄 알았지만 늘 있어왔던 크리스마스 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도 여전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오른 것 같네요. 네, 뭐 올랐다곤 하지만 뭐 여전히 똑똑한 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8.89포인트 0.45% 올라서 1974.6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맥을 못 쳤습니다. 코스닥이 오늘도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소의 코스피만큼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장 중반까지는 주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1,372억 원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선물시장에서는 1,5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뭐 전반적으로 장 후반에 현대차, 삼성전자 매도에 몰린 걸 빼고는 뭐 그나마도 시장에 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예, 오늘은 결과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예, 장 중반에는 좀 사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코스닥도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랬군요. 이게 아무래도 좀 FOMC 결과를 보고 가자는 관망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네, FOMC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는 너무 오래돼서요. 네. 자칫 내일 이야기 안 나오면은 한 달 반을 더 끌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번 12월 달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 싶다라는 심정 이런 것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모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테이퍼링 이거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거래량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탄력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이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결정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금융주가 약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외에 좀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주, 은행주들이 한 2, 3%씩 오르면서 그간에 좀 부진함을 떨쳐냈다라고 보겠는데요. 네. 하지만 은행주가 특별히 오를 만한 사안이 있었느냐 이것을 재료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 그리고 내일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단은 저평가 메리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고요. 네.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현대차가
중심에 서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통상 임금에서 뭐 상여금, 뭐 이 휴가철에 주는 급여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 임금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 후반에는 3% 이상 오르는 뭐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상승세를 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요. 1% 정도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두 번째로 뭐 많이 오른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뭐 철강, 금속 이런 업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잘 보시면 이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이 그동안에 부진했던 업종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제 네이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글쎄, 코스닥은 사실은 뭐 많이 잊혀진 종목이 되어버린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닥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이 디지털 쪽이라고 하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포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는 뭐 선방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통신 장비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사업이 잘 될 거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 이 장비 쪽이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 기계, 통신 장비 이런 쪽의 하단에 있는 업종들 부진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뭐 좋은 섹터를 찾기는 뭐 쉽지 않았다라고 보겠지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 미디어 컨텐츠, 뭐 레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어떤 전략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까요? 내일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테이퍼링 뭐 확인. 지겹기도 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테이퍼링을 안 한다 했을 때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뒤로 밀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재료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해지고 연말 때문에 뭐 열심히 매매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와도 2000선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00선 부근에 갔을 때는 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우석 부총리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발언을 하셨네요. 예,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형제라면 모르겠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호주 재무부하고 같이 그 G20 서울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현 부총리가 참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될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네요. 예. 이게 물론 당장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는 뭐 꼭 아닐 거고요. 마침 이제 내일 새벽인가요? FOMC에서 이제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과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를 어떻게 언급을 할지 전 세계 이제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 뭐 꼭 이달이 아니더라도 설령 이달은 안 되더라도 이달이든 내달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는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과연 지금의 이 저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상컨대 우리가 이제 과거의 패턴대로라면은 뭐 한국은행은 조금 가급적이면 뭐 이제 이 통화량을 좀 줄이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정부는 그거에 반대해서 가급적 저금리를 오래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과거의 통상적인 이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의 이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오늘 현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 FOMC 회의를 바로 이제 앞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어서 더더욱 눈길을 끄는데 현 부총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 여름 이 출구 전략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으로 신흥시장이 크게 불안해졌다. 진짜 그때 그 당시에 인도하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뭐 난리가 났었죠. 쇼크였죠. 예. 네.
그래서 머지않아 이 다가올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 G20가 출구 전략을 질서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또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최근 들어서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신흥국의 성장세가 또 둔화가 되고 있고, 유럽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가지고, 세계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례적인데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하느니 해야지 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또 특히나 FOMC 내일 이게 나오는데 직접 이런 발언을 하신 의미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미국 금리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도 네. 중요하지만 과연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저도 뭐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청와대나 이쪽 기류는 오히려 지금 금리를 좀 더 낮춰서 네. 경기를 띄우고자 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어쨌든 뭐 좀 더 지켜보자 이제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리는 큰 변동 없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출구 전략을 어쨌든 쓰게 된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조금씩 그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디딜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부나 특히 이제 이 청와대 쪽에서는 뭐 계속 이 저금리를 원한다는 이제 이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현 부총리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은 한국은행으로서 조금 선택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랄까요, 만약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라면, 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조금 거기에 이제 힘이 되는, 네. 보탬이 되는 그런 발언이 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김중수 총재 임기가 이제 딱 4개월 남았는데요. 내년 4월, 아마 3월 말까지가 금통위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앞으로 한 3번 정도를 더 주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도 사실은 한번 김중수 총재 임기 문제와 관련된 통화정책 방향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예전에 김중수 총재가 하는도 정부다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정부도 하는이고 정부가 하는을 좀 좌지우지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투자에서의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예,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역시 네. 국민연금도 대기업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이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지분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투자한 기업이 137개사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가지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업체가 지금 총 137개고, 이 137개사에 대한 투자액이 59조 6천억 원, 한 60조 원쯤 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투자한 거에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이 5대 그룹에 몰려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 또 현대차그룹, 이 두 개 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비중이 이 3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이 삼성하고 현대에 가 있다는 건데요. 뭐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액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에.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무려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도 아마 한 7%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도 너무 쏠림이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자,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37개면은,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연금이 각 기업 경영권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낼 여지가 높은데, 네. 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좀 키워가겠다,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권의 어떤
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CEO 선임에 반대를 하거나 뭐 혹은 현 CEO에 대해서 뭐 제동을 걸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의 행사 이것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저희 생생경제에서 그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짚어봤어요. 네. 네, 굉장히 좀 어렵다. 정말 전월세 문제가 중장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공기숙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기숙사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 이런 게 나왔군요. 네, 이제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숙사비를 인하하는 쪽으로 네. 유도하겠다라고 오늘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사립대학이지만 공공기금에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조금 늘리면은 사립대학의 기숙사비를 인하할 수 있는 그만큼 여지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사립대학이 공공기숙사를 건설할 때 공공기금의 지원 기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주면은 지금은 20년을 지원해주는데 앞으로는 30년을 지원해주고요. 네. 또 사학진흥기금으로 갈 경우에는 수도권 22년, 지방권은 30년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조금 더 낮춰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립대학이 짓는 공공기숙사가 조건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네. 비용을 월 비용이 지금 24만 원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4만 원에서 한 20만 6천 원 정도로 3만 4천 원가량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의 사업 주체가 직접 돼서 직접 이 사립대학 기숙사 투자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대주고 그렇게 되면은 좀 저변이 넓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그래도 아마 수요에 비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짓겠다고 한 부지들을 보니까 대학가 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교통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주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학창시절에 크리스마스 실 사보셨던 분들 많을 텐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셨나요? 저는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알았는데 이 결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실 오히려 더 많이 사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트리, 또 산타클로스, 캐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크리스마스 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샀던 크리스마스 실이 제가 이제 학교를 다 졸업을 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저희 집 꼬마가 엄마 실 사게 돈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파는구나 싶어서 돈을 줬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거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실도 수집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 지금도 팔고 있는데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실제로 결핵 환자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대한결핵협회 정근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건강은 좋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건강 문제가 생각이 나서요. 여쭤봤습니다. 근데 실을 저희 집 꼬마가 한 장을 사왔어요. 근데 한 매에 여전히 300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요즘 그래서 반에서 몇 명이나 샀니?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만 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반 아이들 그냥 다 샀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게 자주 접하기는 힘들어요? 예, 크리스마스 실이 매년 11월 달에 나와서 그 다음에 2월까지 판매를 하거든요. 네. 예, 대부분 초등학생들, 학생들이 많이 사고요. 예. 지금 학교를 통해서 또 교육청을 통해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또 사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우표처럼 사는 그 크리스마스 실뿐만이 아니라 전자실이 또 있어서 전자실도 있나요? 예. 그 지금 매년 조금씩 줄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해는 42억 목표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판매를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액을 이렇게 매년 세우시는데 그 목표액이 잘 도달이 되나요? 예, 그래도 우리 시대 50대, 60대에서는 어릴 때 방학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실을 사서 또 편지에 또 크리스마스 카드에 붙여서 다 보냈잖아요. 네, 그런 또 역사에 대한 좋은 마음들, 사랑하는 그 봉사의 마음들이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에 또 크리스마스 실을 사서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전통이 조금씩 이제 복지부라든지 이게 목표액을 좀 줄여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옛날보다는 줄어든 셈이죠. 42억 원이라면은. 네, 그렇군요. 지금 크리스마스 실 가격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매당 300원이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한 10매가 들어있는 게 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죠? 예. 10장이 한 시트로 된 한 매에 300원. 네. 한 시트 한 장 전체는 3,000원입니다.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좀 많이 팔려야지 될 텐데 그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된 게 올해가 60주년 된다고 들었어요. 예. 대한결핵협회가 처음 생긴 것이 1953년도 6.25 전쟁 후에 그때 결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때 결핵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결핵을 잠복했기 때문에 남한 인구의 한 4분의 1, 한 1,000만 명가량이 결핵에 대한 복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953년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제 올해 대한결핵협회가 60주년이 되었고 사실은 일제시대 때 크리스마스 실이 1932년도 항해도 해주에서 캐나다 의사 선교사인 시어도 홀 박사가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실을 사실은 남대문을 주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좀 더 81년 된 셈이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중단이 됐다가 53년에 대한결핵협회가 생기면서 정기적으로 발행이 된 거군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실이 결핵을 퇴치해준다고 하니까 가슴에다가 실을 붙여갖고 온 분도 있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표 편지를 보낼 때 우표 안 붙이고 크리스마스 실만 붙여서 그냥 편지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우체부 만나면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그대로 배달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실이 되면은 항상 이제 겨울 방학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실 받을 때가 가장 즐거운 그런 시기죠.
네, 저도 지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 옆에다가 붙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표 대신에 붙였다가 반송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60주년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됐죠. 예, 이 크리스마스 시리 1904년도 덴마크의 아이날 홀벨이라는 우체부가 네. 어린이 기레기 사망을 많은 것을 보고 이 크리스마스 시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자. 그래서 기레기 퇴치 기금이 1904년도 덴마크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에는 조선에는 1932년도 네. 캐나다 의사가 만들어서 또 발행을 했고 또 한국의 기reg은 1953년도 네. 지금 나오게 됐죠. 그 일들이 이제 60주년이 되었고 크리스마스 시를 통해서 그 기금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수많은 기렉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되어지고 기렉 연구원, 기렉 치료 예방 사업, 그 동남아 치료 이런 부분들에 크리스마스 시리 많은 생명을 살린 기적의 우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꼬마가 사온 걸 봤더니 각각 좀 다른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뽀로로가 주제였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김연아 선수 또 이소연 우주인 이렇게 예. 해서 주제가 계속 해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올해 거는 각 장이 좀 다른 거였어요. 가지고 온 것은. 올해는 60주년 해갑이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6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베스트 셀렉션,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를 뽑았습니다. 모두가 네. 좋아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살려서 해주에 조선 최초의 기렉병원이 생겼고 그게 1932년도였거든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항해도 해주로 기렉 치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성에서 남대문을 제일 먼저 시르고 그때 일제시대였는데 그때 거북선을 처음으로 남대문 대신에 거북선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제시대니까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남대문을 사실은 1932년도에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예. 그다음부터 쭉 계속 1940년까지 나오다가 그 선교사가 다시 인도로 가게 되었어요. 그 후로 끊어졌다가 1953년도 이제 또 기렉협회가 대한기렉교회 생기면서 꾸준한 역사 속에 많은 애정과 수고와 노력이 크리스마스 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또 특별 한정판 사랑의 실도 또 따로 있던데요. 네. 그 배우 유준상 씨가 기장했다고요. 예. 예, 유준상 씨의 또 특별 기부로.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런 참 기부에 대한 그런 마음들, 네. 이런 마음들이 크리스마스 일에 보태짐으로 인해서 그 아픈 환자들, 기렉 환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렉 환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런 기렉 환자들, 북한의 기렉 약본액이 동남아 기렉 환자들, 그리고 노숙자 치료, 진료 많은 사업들을 이 크리스마스 시를 통해서 사랑이 정말 네. 실제적으로 치료의 사랑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핵이라고 하면은 후진국병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네, OECD 가입국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부끄럽게 네. 34등입니다. 인구 10만 명 중에 신환자가 100명, 유병을 가진 환자들이 140명, 네. 매년 2,300명이 결핵으로 또 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34등인데, OECD 중에 33등 나라보다도 결핵 환자들의 발생률이 10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결핵으로 인한 그런 질병률이 상당히 높고 경제적인 손실 가치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발병을 하는 것도 1위고 사망을 하는 것도 1위인가요? 예, OECD 국가 중에. 그래서 결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사실은 엄청난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기렉협회, 복지부 이런 같이 협력해서 이런 크리스마스 시일 사업들을 이대로 조금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최초의 기부 문화가 크리스마스 시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 사업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 기부단체 아니라 법정 기부단체로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크리스마스 시일 운동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왜 결핵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발생률이나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을까요? 예. 점점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수명이 늘잖아요. 예.
50년도에 그때 기렉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네. 또 60년대 뭐 살 때도 그 사람들이 50, 60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렉을 앓게 되었고 그 기렉에 대해서 균들이 그 자손을 통해서 또 전염이 되게 되고 예. 그 사람들 아직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기렉에 대한 잠복, 복균을 하고 있는 그런 율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투베클린, BCG 접종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다이어트라든지 음식을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어린이들 또 집단 감염 통해서 또 많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주 원인은, 1950년도, 60년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렉균, 잠복균, 이런 기렉균들이 다시 나이가 들면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서 다시 기렉으로 또 발현하게 되는 그런 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좀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테고. 예.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여대생들은 다이어트 하는 데서 안 먹을 것이 아니라 네.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네. 이런 균이 들어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실이 이렇게 60주년을 맞을 정도로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결핵 환자를 돕는 데만 모금된 게 다 쓰이는 건가요? 예, 결핵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결핵 환자들이 또 할 데 없는 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환자들, 그런 사람들 도우는 부분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또,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내에. 연구원에서 결핵에 대한, 사업들, 네. 결핵균 검사들, 그리고 또 결핵, 관계자들 교육, 그리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결핵, 협회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교육을 시켜서 또 아시아, 아프리카 평화에 예. 결핵을 통한 평화에도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가 같이 참여를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학생 결핵 환자뿐만 아니고 또 장학사업 이런 크리스마스 일이 많은 부분들에 정말 어렵고 소외된 지역에 크리스마스 일 역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이가 한 세트만 사왔는데 저도 더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그 학교에서만 거의 저도 구입을 해봤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서 더 살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 전자실 같은 경우에도 예. 또 주목이 되는데요. 예. 사는 곳과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인터넷에 크리스마스 실 하고 치면은 네. 인터넷 검색해서 구입하면은 대한결핵협회를 포함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나오고요. 아, 그러면 예. 가까운 체구에 가면은 우표 사실 때 같이 또 사실 수도 있고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곳곳에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부 캠페인 온라인 소셜 커머스에서 하고 있고요. 네. 또 대한결핵협회 페이스북 블로그에서도 또 할 수도 있고 예. 이 카드, 크리스마스 실 이 카드 페이스북에서 예. 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치면은 다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또 제일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표 한 장 붙이실 때 크리스마스 실을 통해서 사랑도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우리 국민들께 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결핵협회 정근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한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할인 행사 참 많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는 할인폭이 50%에서 80%까지 된다는 그런 파격적인 홍보 문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거의 화장품 전문 매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80%까지 세일이 되는데 내가 왜 제 돈 주고 사야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에서는 할인 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화장품을 제가 좀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할인 행사가 거의 연중 상시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그렇죠?
네, 요즘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숍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길에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뭐 나란히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들이 연중 할인 행사의 뭐 대표 주자격인데 상위 5개사의 연중 할인 일수를 따져보니까 올해 250일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2010년에는 54일 정도 세일을 했다고 하니까 뭐 4배 이상 늘어났고요. 사실은 365일 중에 250일을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네. 근데 이 같은 세일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얼마나 매출은 많이 올랐는가 봤더니 뭐 약간 좀 1위 업체는 아니라고 하는 업체들이 영업 손실이 뭐 44억에서 95억 원가량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근데 뭐 좀 독보적인 1위 업체라고 하는 미샤 같은 데가 올 3분기 매출을 보니까 1,085억 원이 매출인데 이게 지난해 1,236억 원에서 12.3%가량 감소한 금액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을 따져보니까 17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83.3%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뭐 적자 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화장품 가격을 이렇게 낮췄다는 중저가 브랜드에서도 80%까지 할인을 해주고 하니까 네. 당연히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는 안 사려고 하니까 점점 더 할인을 하게 되고 네, 맞아요. 이러다가는 뭐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예. 80%면은 뭐 거의 공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중저가 브랜드도 그만큼 마진을 많이 남겨왔느냐라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멀티 브랜드 숍이라고 해서 요즘엔 다양한 화장품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10대부터 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과도한 연중 세일의 문제점에 관한 모바일 리서치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 응답자 중에 한 41.4%가량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평소 제품을 구매하는 게 제값 주고 구매하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품 가격 자체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과도한 세일 정책이 과연 화장품 업계에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가격이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품의 품질을 가격 정책으로 인해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불신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부지리격으로 할인하지 않는 외국 브랜드 화장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왠지 소비할 때를 보면은 이렇게 콧대 높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 그래 왠지 그 가치가 있으니까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싸게 주니까 싸게 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들 상시 할인 경쟁을 하게 된 걸까요? 너무 많이 생긴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각종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과당 경쟁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매장 간의 거리 제한 규정을 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차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왜 그러냐? 거리 제한을 둬봤자 동종의 다른 브랜드가 코앞에서 또 생겨버리게 되면 큰 의미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매장, 뭐 커피숍, 편의점 같은 것들 요즘에 보면요 한 블록 건너 하나 다 있어요. 그렇죠. 당장의 매출을 뭐 올리려는 그 긴급한 노력 너무 중요하고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게 또 장기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품의 질을 높이는 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80% 이상을 넘나드는 막장 할인 행사는 이런 신뢰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장 할인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 과도한 경쟁들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대한화장품협회라는 곳에서는 이 유통구조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유통구조가 어떻길래 문제냐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홈쇼핑이다, 인터넷 쇼핑이다, 뭐 여러 가지 통로로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유통구조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라고 했으나 유통구조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좀 답답한 개선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가격 할인 경쟁이 아니라 품질 향상이나 신뢰도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서 이제 내놓는 대안들이 제품 품목수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품목수를 좀 줄여서 가장 특징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이것과 과당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특징이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서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교과서적인데요? 저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글쎄요. 근데 이게 시장에 맡겨두면은 자연스럽게 뭐 서로 인수합병이 된다든지 품목수를 자율적으로 줄여가지고 뭐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내 브랜드 매장에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품목들 보여줘서 많이 사갈 수 있도록 또 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렇죠. 자율에 맡겨놓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생태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과다 경쟁인 건 확실해요. 근데 예전에는 또 이게 화장품 가격을 또 너무 할인해주는 게 이 중저가가 나오기 전에는 큰 브랜드의 국내 화장품들이 그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마진을 많이 남겨 먹으면서 할인들을 또 많이 해주는 맞아요. 그런 게 또 문제가 돼서 판매 가격 표시제 이런 거를 하면 또 해결될 거다 그랬었는데 이젠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 막장 할인의 시대 우리 소비자들이 뭐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지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그 정가 기준으로 할인폭만 보고 사니까 이제 막장 할인이고 이제 할인율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필요한 물건 싸게 사면 뭐 이득이죠. 그런데 이런 상시 할인 행사가 이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정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게 굉장한 손실입니다. 이 무조건 싸면 잘 팔리는 문화 이게 정착되게 되면요. 제품의 품질이나 유통 구조의 신뢰가 아주 단시간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 무조건 싸다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대비 적정가에 대한 소비자 안목이 되게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정말 소비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센터장님은 계속 화장품 어떻게 사세요? 저는요. 그냥 정해놓고 그냥 한 군데서만 삽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개는 이제 그게 신뢰를 만들어 놓은 브랜드에서 계속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그런 경우 같은데 길 가다 보면은 또 싸니까 하나 두 개씩 또 사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화장품이 과연 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품목인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재료는. 사실 뭐 그 여러 또 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원재료 값은 얼마 든다. 수입 화장품도 원래 수입가는 얼마다. 뭐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진실에 대한 책자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고요. 이 소비자에게 판단의 중심을 잘 잡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소비자 문제로만 모든 것을 귀착시키는 거 소비자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거 굉장히 좀 피곤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업체들의 어떤 좀 자구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결말을 지어야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네, 생생경제 3부에서는 월급 받고 또 주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시간 전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